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모두 다 교체됐습니다. 후임으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이 각각 내정 임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명래 신임 환경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야당은 청와대의 임명 강행은 벌써 10번째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건물 3층에서 시작됐고 거주자의 전기난로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된 50대가 경찰서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졌습니다. 당시 수갑을 차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피의자 관리 소홀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 일명 팀 킴 선수들이 감독을 포함한 지도부의 폭언과 상금 착복 등을 폭로했습니다. 지도부 측이 이를 정면 반박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부와 대한체육회는 합동감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갈등을 빚던 전원책 조직 강화 특위위원을 결국 해촉했습니다. 전 의원은 인적 쇄신을 하지 말란 말이라며 김경준 비대위원장을 소인배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했습니다. 불협화음 논란이 일었던 정책실장까지 교체해 경제 투톱을 새로 꾸린 겁니다.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남기 내정자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문 대통령 주례보고 70여 차례에 모두 참여한 인물입니다. 그만큼 소득 주도 성장 등 대통령의 3대 경제 기조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 역시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주도적으로 설계했습니다. 청와대는 노무현 정부 때 함께 근무한 경험도 있는 이 두 명은 엇박자를 냈던 전임자와 달리 빠르게 하나의 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인사폭을 키워 동시 교체 카드를 택했습니다. 경제정책이나 그다음에 포용국가 정책에 있어서 그런 호흡들을 잘 맞춰왔던 분들이 실행에도 훨씬 더 가속도 있게 힘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도 홍 내정자와 함께 일했던 노형욱 국무조정실 2차장을 승진시켜 원활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인 김현명 신임 사회수석은 포용국가 기조를 유지하고 사회적 격차를 줄여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인사 시기에 대해 청와대는 다음 주 대통령 순방 일정이 고려됐다고 밝혔는데 청문회를 거치고 연말부터는 새 경제사령탑에 고용 문제 등을 맡기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청와대는 홍남기 내정자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의 경우 이낙연 국무총리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신임 경제수장의 홍남기, 김수현 이 두 사람을 발탁한 데엔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이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참여해온 만큼 소득주도 성장을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소신 발언으로 각을 세우기도 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달리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유순한 성품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 논리보다는 청와대의 국정 철학을 경제 분야에 구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 3축의 경제 기조를 잘 좀 실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저는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오다 이번에 승진한 김수현 정책실장 인사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청와대가 부동산 등 경제정책 노선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이 때문에 향후 경제정책을 청와대가 더 강하게 주도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를 의식한 듯 홍 내정자는 자신을 중심으로 경제를 끌고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매주 김수현 정책실장하고 만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좀 중심이 돼서 경제팀을 원팀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가운데 새 경제수장이 부진한 경제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경희입니다. 두 경제수장들의 교체는 예고돼 있었지만 오늘 갑자기 인사가 날지는 몰랐죠. 김동연 부총리도 그제까지만 해도 제 책임하에서 예산을 마무리 짓겠다고 한 만큼 생각을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김 부총리의 정치 결정의 위기 발언이 청와대의 심기를 자극했다. 그 때문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때는 이때다. 대놓고 김 부총리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인데도 청와대는 예산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를 교체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의 불협화음으로 생긴 혼란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겁니다. 청와대를 겨냥한 듯한 김 부총리의 발언도 개각의 시기를 당겼다는 분석입니다. 경제가 지금 위기란 말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김 부총리를 감싸며 장하성 실장을 공격하던 자유한국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러브콜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청와대 장하성 실장을 하루라도 빨리 해임시키는 게 그게 정답이고 김동연 부총리의 경질을 하더라도 선우는 분명히 청와대 장하성 실장 먼저. 정진석 의원은 SNS를 통해 과거 김 부총리를 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했다며 적극적인 구애에 나섰습니다. 특히 김 부총리가 국회에서 또 뵐 것이란 발언으로 묘한 여운을 남기면서 김 부총리의 정치권 진출설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조명래 신임 환경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앞서 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는 여야 간 이견으로 채택이 불발됐었죠. 야당은 현 정부 들어 임명 강행이 벌써 10번째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오태용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열린 인사청문회 이후 17일 만인데 야당은 위장 전입과 탈세 의혹 등을 이유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반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요청했지만 답이 없자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사례는 장관급으로는 7번째, 헌법재판관 등을 포함하면 10번째입니다. 야당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임명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 한국당은 국민에게 약속한 공직인사 배제 7대 원칙을 또 어겼다며 지킬 수 없는 약속으로 국민을 우롱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인사의 일방통행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 6개월 동안 총 10명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1년 6개월 만에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또 김수현 사회수석을 정책실장에 임명한 것을 두고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거냐며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경제사령탑 인사를 단행한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경제전략회의에 참석해 경제성장의 결과물이 대기업에 집중됐다며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공정경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기업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겠죠. 그걸 느꼈는지 문 대통령도 대기업들이 억압으로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중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 함께 잘 살기 위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첫 번째로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4대 그룹 등 주요 대기업 CEO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경제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 집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이뤘습니다. 함께 이룬 결과물들이 대기업 집단에 집중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이 있더라도 대기업이 탈취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공정한 경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주체들은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공정 경제를 당연한 경제 질서로 인식하고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전략회의에는 교체된 장하성 정책실장이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상생은 어느 쪽이 희생되는 것은 아니라며 국회에서 소신 발언을 한 백종원 더본 대표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기업이 정부 경제 정책에 익숙하지 않아 조금 억압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것으로 의문을 가질까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경제의 동반자로 함께 가자는 설득의 의미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종로구의 고시원 건물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죠. 경찰은 3층의 한 객실에 설치된 전기 난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창문 사이로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불길을 향해 연신 물줄기를 뿌리고 사다리를 이용해 입주민을 구조합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서울 종로의 한 3층짜리 고시원 건물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이 시작된 3층은 창문이 산산조각이 났고 건물 앞에는 폴리스 라인이 쳐져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고시원에 장기 투숙했던 피해자 대부분은 40에서 60대의 생계형 일용직 근로자들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용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 나간 사람들이 많죠. 연기는 많이 났죠. 불 나면 그냥 까맣게 나잖아요. 경찰은 3층의 첫 객실에 설치된 전기난로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객실에 거주하던 입주민은 경찰 조사에서 전열기에 붙은 불을 이불로 끄려다 급격히 번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발화점이 어딘지, 원인이 무엇인지 유관기끼리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경찰과 관계당국은 내일 오전 10시에 정확한 화재 원인 분석을 위한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화재 사망자 대부분은 건물 3층에서 발견됐습니다. 하필이면 계단 입구 쪽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대피할 곳을 찾지 못한 겁니다. 완강기도 있었지만 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 당시 상황을 고정수 기자가 재구성해봤습니다. 청계천이 내려다 보이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고시원 건물. 음식점인 1층을 제외하고 고시원이 자리한 2층과 3층에는 각각 24명과 26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불은 3층 출입구와 연결된 계단 쪽 첫 객실인 301호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독 가스와 연기가 대피로를 막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2층 입주민은 모두 계단으로 대피했지만 사망자 7명이 모두 3층과 옥탑방에서 발견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대피로를 찾던 3층의 다른 입주민들은 계단 대신 지상으로 줄을 타고 탈출할 수 있는 완강기 쪽으로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탈출한 상당수는 2, 3층의 완강기 쪽 창문을 통해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와가지고 사다리가 있었어요. 완강기 말씀. 완강기 사다리 완강. 간신히 구조된 입주민들은 들것을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구급차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았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이번 화재 사건은 모두가 자고 있던 새벽에 발생해 피해가 더 컸습니다. 불과 연기가 너무 거세서 복도로도 나가지 못했고 그래서 창문을 넘거나 파이프를 잡고 탈출한 사람도 있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생존자들을 만나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고시원 입주민들이 대피해 있는 강당입니다. 담요를 덮고 쉬거나 간호사의 진찰을 받으면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고 있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대피한 입주민부터 자고 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일어났죠. 나 죽는다, 나 타 죽는다 그 소리 들리고 경찰이 오니 갑자기 불이야 이게 들리더라고요. 창문을 넘어 파이프를 타고 내려와 간신히 화를 면한 입주민도 있습니다. 하여튼 불자리가 들렸어요. 나가려고 문을 열는데 매연이 너무 심하게 들어와서 다시 문을 닫고 그래서 창문으로 파이프가 있는데 그걸 타고 나갔어요. 창문 무조건 나갔지. 나가서 이렇게 어떻게든 뭐 아무것도 뛰어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저 높은 데서. 근데 딱 옆에 보니까 그 파이프가 있더라고. 불길이 난 3층 고시원 입주민들은 건물 정면이 아닌 착지가 안전한 이곳 건물 뒤편을 통해 탈출했습니다. 일부 입주민은 해당 고시원 소방시설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전혀 뭐 소방시설이니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소화기도 완전히 굳어갖고 있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초기 화재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사람 여기다 일로 오면 못 된다고 내가. 누구도 안 왔어. 들은 채만 자 고추가 다 앞으로만 가는 거야. 소방당국은 활동 상황을 분단위로까지 공개하면서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화재가 난 고시원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경보장치인 비상벨은 있었지만 벨소리를 들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고시원을 기타 사무실로 등록하는 바람에 지난 5월 전국적으로 있었던 국가안전진단도 받질 않았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무엇보다 화재를 키운 건 스프링클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009년부터 고시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바꿨지만 이 건물은 2007년부터 고시원으로 해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09년부터 고시원은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고시원은 2007년도 직권한비 증명을 받은 고시원이기 때문에 간이 스프링클러 대상이 안 되고 경보장치인 비상벨도 있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가 고장났다고 하더라고요. 소리가 심지어 건축대장에 고시원이 아닌 기타 사무실로 등록돼 있어 정부가 올해 전면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전사고에 취약한 쪽방촌과 고시원 등 8,300여 곳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받지 않은 겁니다. 이런 가운데 고시원 건물을 불법 증축해 화재에 취약하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1층을 복층으로 불법 증축했는데 건물 설계상 원활한 비상대피를 위한 통로 구축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7명의 목숨을 앗아간 고시원 화재. 이번에도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폭행 혐의로 체포된 남성이 경찰서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홀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 뒤 목을 맨 채 발견된 겁니다. 민경현 기자입니다. 50대 박모 씨가 경찰서 청산의 화장실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된 건 오늘 새벽 2시 40분쯤. 폭행 혐의로 서울 강동경찰서에 인계된 지 약 2시간 만이었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박 씨는 형사 대기실에서 1시간쯤 잠을 자다 깨 화장실에 홀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뒤 30분 가까이 나오지 않자 담당 형사가 뒤따라 들어갔고 박 씨가 화장실 출입문 손잡이와 허리띠를 이용해 목을 맨 걸 발견한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박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박 씨는 앞서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폭행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경현입니다. 숨진 남성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당시 수갑을 차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관리 소홀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게 생겼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3일 경기도의 한 경찰서 화장실에서 성폭행 혐의로 검거된 40대 남성이 흉기로 자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긴급 체포 당시 신체 수색을 했지만 운동화 안에 있던 문구용 칼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경찰차 안에서 수갑을 풀고 달아나 공개 수배된 20대 남성이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투신했습니다. 경찰의 관리 소홀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실제 지난 2009년부터 5년 동안 경찰에 붙잡힌 범죄 피의자의 도주 사건은 모두 75건에 달합니다. 오늘 새벽 극단적 선택을 한 50대 남성은 화장실 이용 당시 수갑을 차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특정 강력범죄의 경우 검거나 화장실 이용 시 수갑을 채우게 돼 있지만 이번 건은 자살이나 자해 우려가 없어
수갑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개별 경찰관들이 그런 것도 충분히 숙지하고 자신이 해야 될 최소한의 역할이나 임무나 책임을 철저히 한다면 이런 일이 사실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다만 일각에서는 일선 경찰들이 피의자 인권 문제로 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며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팀킴 선수들의 폭로에 아버지와 딸, 사위로 짜여진 지도부 측은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욕설도 공금 횡령도 없었다는 건데 파장이 커지자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부랴부랴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경력금 1,200만 원으로 회식을 할지 기부를 할지 의견을 묻는 팀킴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입니다. 팀으로 나눈다, 기부한다, 회식을 한다, 세 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오갑니다. 김경두 전 컬링연맹 회장 직무대행의 사위이자 김민정 감독의 남편인 장반석 경북체육회 감독은 팀킴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공금 유용은 절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상금 통장을 만들어서 공금으로 공적으로 사용을 하자라고 했고, 그래서 교수님 성함으로 통장을 만들면서 옆에 경북체육회라고 명시를 했어요. 팀킴 선수들이 주장한 욕설과 폭언에 대해서도 말이 거칠긴 했지만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김민정 감독 개인적인 가족 행사에 선수들이 강제로 동원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굉장히 친한 관계라서 자기들도 우리 아들하고 노는 거면은 놀러 갈게요 라고 했고, 유치원 행사 5일 전에 저희 아들하고 영미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국민 영웅들의 전격적인 폭로와 점입가경의 진실 공방. 사태의 파장이 커지자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감사 시스템을 급하게 가동하고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거액의 뇌물을 받고 잠적했다가 8년 만에 붙잡힌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8년간 어떻게 살았나 봤더니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대학 교수라고 소개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병원 진료도 다 받으며 지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에는 현금이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은색 뿔테 안경에 머리 염색까지 한 70대 남성이 수의를 입고 모습을 드러냅니다. 골프장 확장을 도와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3억 원의 뇌물을 받고 잠적했던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입니다. 부피기야 어디 계셨어요? 누구 돈 받으셨습니까?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잠적한 지난 2010년 9월 이후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지만 검거하기까지 무려 8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최 전 교육감은 안경테만 바뀌었을 뿐 그동안 인천에 머물며 시내를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겐 자신을 김 교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저희가 김 교수라고 했거든요. 교수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은 경남 쪽인데 아내하고 뭐 아들도 다 있고 그런데 이쪽에 일본어 통역을 하신다 하더라고요. 친동생인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 행세를 하며 병원 진료도 받았습니다. 원래된 사건 자체가 저희 공사와 관련된 일이 아니고 개인의 문제다 보니까.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명단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데 최소 1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미성년자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목사 측에서 되려 피해자들을 압박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쯤에서 끝내라는 협박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된 겁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이분은 직업을 잘못 선택한 것 같죠. 박자원 기자입니다. 그루밍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들의 대변인 김디모대 정혜민 목사가 취재진에게 공개한 녹취 파일입니다. 김 목사 측이 성폭행 폭로를 막으려고 협박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언론에 알리려니 뭘 원하느냐 말이야. 피해를 안 보려면 조심해야 되고 이쯤에서 좀 끝내는 게 낫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어렵게 용기를 냈다며 김 목사의 면직을 촉구했습니다. 악행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세상에 이 사건을 알렸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사과와 회개, 그리고 목사직 사임과 또 김 목사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김 목사의 아버지인 교회 담임 목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전히 성관계는 있었지만 상대 여성의 숫자가 여럿이나 성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기는커녕 가해자인 김 목사는 두문불출하는 상황. 교회 바로 옆에는 김 목사의 사택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김 목사는 며칠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두 목사의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인천경찰청은 조만간 정식 수사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한낮에 상가와 주택을 연달아 습격한 강도가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화장품 가게 안에서 흉기를 든 40대 백모 씨가 50대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뒤흔듭니다. 여성이 완강히 저항하자 이번에는 흉기로 옆구리를 내려친 후 이 여성을 내동댕이 칩니다. 여성 혼자만 있는 점을 노려 대담하게도 한낮에 강도질을 했습니다. 화장품 가게에서 도주한 백 씨는 약 40분 뒤 이곳 주택가에 나타나 또다시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외벽에 설치된 가스관을 타고 3층에 있는 가정집에 침입해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백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인근 도로에서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백 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가 흉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근거 후에 신체 수색 과정에서 피의자가 전자발찌를 갖다가 착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피의자가 할개를 치고 다닌 건데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저도 어제 일을 하면서 경찰차 한 대 지나간 걸 봤는데, 그러니까 저도 아무리 남자고 이게 체격이 좋은 건장한 청년이라고 하지만은 정말 무섭고 좀 많이 두렵습니다. 경찰은 백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22살 윤창호 씨가 오늘 오후 2시 30분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윤 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의 한 건널목에 서 있다가 만취 상태로 운전한 20대 박모 씨의 차에 치였습니다. 사고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자는 일명 윤창호법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해촉 통보를 받은 전원책 변호사는 한국당이 본인을 하청업체 취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 한켠에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그럼 그동안 당에 들어와서 뭘 했냐며 전 변호사를 데리고 온 김 위원장까지 싸잡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오전 내내 집거에 돌입한 전원책 변호사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전 변호사는 자유한국당의 조강특위 위원 해촉 통보는 말도 안 된다며 인적 쇄신을 포기한 정당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말이 다 인적 칭찬이지. 나를 정말 하청체 취급하는 거잖아요. 급기야 폭로할 내용이 있다며 기자회견까지 예고했습니다. 며칠 있다가 제가 좀 결정을 해서 입장 정리를 좀 더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가질게요. 내가 이 정치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정치를 하게 만드네. 전 변호사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 해촉을 한 것이라며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조강특위의 전 변호사의 해촉으로 공백이 생겼지만 오후 회의에 다른 의원들은 모두 참석했습니다. 공석이 된 한 자리 외부 인사 자리는 우리 당에서 추천을 하고 우리 외부 인사들과 잘 협의하고 논의해서 외부 인사들 뜻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국당 내부에선 전 변호사 사태와 관련해 지도부의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해촉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강제징용 재판을 미뤄온 양승태 대법원은 당시 우리 정부 차원에서 배상을 해주기 위해 재단을 만들었었죠. 당시 이 회의에 참석했던 차한성 전 대법관이 조사를 받으며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재단은 대기업과 정부 지원을 받아 지금도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송기준 기자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윗선 중 하나인 차 전 대법관은 2013년 12월 1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관한 공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는 김 전 실장과 윤병세 전 외교장관,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 그리고 차 전 대법관 등 총 4명. 회의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을 지연시켜 소멸시효를 지나게 하려는 논의와 함께 강제징용 피해 지원 재단을 통해 배상 문제를 해결하려는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특히 포스코의 100억 원 출연과 재단 설립 준비위원을 39명으로 하자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논의됐습니다. 당시 청와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수뇌부가 머리를 맞대고 공모한 모양새입니다. 차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가 강제징용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며 강제징용 피해 지원 재단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회의 내용대로 재단이 만들어지고 포스코에서 자금을 출연한 만큼 검찰은 재단과 관련한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차 전 대법관을 소환한 만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4일 경남 거제시 길가에서 폐지를 줍던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했던 가해자가 최근 법원에 수상한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동안은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더니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를 하자 공판을 앞두고는 돌연 태도를 바꿔 죄를 반성한다며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겁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반성문을 쓸 이유도 없죠.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거나 가명을 노리고 태도를 바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형사사건 재판에 제출되는 반성문은 실제로 피고의 형량을 낮추는데 꽤 효과가 있습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이 대표적이죠.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은 2심에서만 무려 26차례, 1심에서는 16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반성문을 써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의 사형 선고가 그 뒤 항소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바뀌었죠. 1심은 반성문이 위선이라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른바 교화 가능성을 인정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반성문 쓰는 법을 알려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필까지 해주는 법률사무소도 생겨났습니다. 수고비를 주면 매뉴얼대로 조언도 해주고 감형을 위한 가짜 반성문도 만들어주는 거죠. 반성문이 없더라도 형편만 어려워도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깜깜한 학원에서 여중생과 수십 차례 끔찍한 성관계를 한 학원장에게 이틀 전 법원이 내린 벌은 고작 집행유예 5년. 기혼에 자녀가 있어서 가족 부양이 어렵다는 게 선처의 이유였습니다. 사람을 죽였지만 반성하니까 감형이 되고 미성년자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가족 형편이 어려워 선처가 되다니 반성문을 100번 쓴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날까요? 피해자가 형편이 어렵다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줄어들까요? 도대체 법이 피해자를 위해 존재하는 건지 피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 헛갈립니다. 이제라도 재판부는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감형 사유를 한 번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성문 외에 피고인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는 게 현실이라지만 선처를 호소하는 악어들의 눈물에 정작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건 피해자들, 유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일부 사립 유치원들 해도 너무합니다. 폐원을 금지시켰더니 그럼 아이들 도시락을 싸와라, 방학을 10주 동안 하겠다, 차량 운행을 안 하겠다 등등 배짜라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본다는 유치원 맞죠? 김문영 기자입니다. 한 인터넷 맘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유치원으로부터 폐원을 한다는 문자를 받고 걱정하는 한 엄마의 푸념에 다른 유치원들도 마찬가지라는 댓글이 이어집니다. 폐원을 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교육부 인가까지 받아야 하지만 원장이 멋대로 학부모들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 예결위에선 이런 일부 유치원들의 배짜라식 행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차량 운행 안 한다. 점심 도시락 다들 싸서 보내라. 그리고 방학도 10주, 연간에 10주 하겠다. 누리과정비 보호자가 직접 정부로부터 수령 받아서 유치원에 납부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갑질하는. 유은혜 사회부 총리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일매일 시도교육청하고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가 지속될 경우에는 경찰 수사 의뢰까지를 지금 할 계획에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사유재산인 사립유치원의 정체성도 존중해줘야 한다며 교육부가 공공성만 강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법인은 학교 설립자가 출연해서 만든 것이고 사립유치원은 법인에 아닌 한에서는 그건 자기 재산이에요. 자기 소유 재산이에요. 유치원의 그런 사유재산성, 자주성.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도를 넘는 행태에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정부가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너무 놀부심 거 아니냐는 의원들의 비난에도 문 총장의 작심 발언은 이어졌습니다. 이건열 기자입니다.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한 문무일 검찰총장. 작심한 듯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두 장관이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특히 경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축소한다는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사법 통제가 폐지되면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나 수사상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즉시 바로잡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여야 구분 없이 문 총장을 향해 수사권 조정에 의지가 없다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내놓은 입장이 놀부심보예요. 제가 볼 땐 단 한 개도 내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문 총장도 굽히지 않고 맞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다 내놓으면 경찰서하고 검찰 차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십니까? 오후에 출석한 민감용 경찰청장은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체로 동의한다면서 검찰을 향해선 날을 세웠습니다. 수사 지휘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됩니다. 경찰 수사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동안 온 국민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국회 사개특위는 올해 안에 수사권 조정안의 입법화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지만 검찰의 반발로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건열입니다. 미국에서 총격 사건이 또 발생해 12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백인 남성으로 아프가니스탄에도 파병됐던 전역한 해병대원입니다. 최현미 기자입니다. 사람들의 비명과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뒤섞인 가운데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총기 난사가 일어난 현장에서 도망치던 한 학생이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Guys, shoot more people in there. 현지 시각으로 자정 무렵 미국 로스앤젤레스 외곽의 한 술집에 검은 모자를 눌러 쓴 20대 백인 남성이 들어와 말없이 권총을 난사했습니다. 당시 술집에는 대학생 200여 명이 모여 음악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I turned around and I saw him shoot a couple more times. And within a split second, everyone yelled, "Get down." 목격자들은 30번 이상 총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순식간에 12명이 숨졌고 1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는 범죄 현장 인근 주택가에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던 28살 데이비드 롱으로 평소 범행을 저지른 바에 자주 출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간전에도 참전한 해병대원 출신으로 경찰은 그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t the first time I saw the guy,
figured out keep your distance. 경찰은 용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아직 범행 동기를 알 수는 없지만 일단 테러와의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미국 CNN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설전을 벌이다 결국 백악관 출입정지까지 당했죠. 그런데 백악관이 출입정지 근거로 공개한 영상이 조작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가 여성 인턴의 팔을 공격적으로 치는 듯이 보이게 만들었던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장명훈 기자입니다. 세라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설전을 벌이다 출입 정지까지 당한 CNN의 아코스타의 부적절한 행동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글과 함께 올라온 영상에는 아코스타가 마이크를 뺏으려는 백악관 인턴의 팔을 공격적으로 내리치는 모습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해당 영상이 의도적으로 조작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AP통신에서 촬영한 영상과 해당 영상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아코스타가 마이크를 지키려는 순간 손 부분에 번짐 처리가 돼 있는가 하면 두 영상을 동시에 재생했을 때 미세하게 속도가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The video was slowed down only so that it could be sped up later so that it would appear that he was being a lot more aggressive than he actually was. 앞서 당사자인 아코스타 역시 방송에 출연해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Obviously, I didn't put my hands on her or touch her as they're alleging.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수차례 가짜뉴스 공격을 받은 CNN 측은 백악관이 올린 영상이 정말로 가짜뉴스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폭행과 강요, 음란물 유통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직원들 휴대전화 도청 혐의까지 확인되면 혐의는 총 8가지가 됩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양진호 회장이 경찰에 체포된 지 이틀 만에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선희종 부장판사는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양 회장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의미로 오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양 회장은 그동안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직원 폭행과 강요 등 영상으로 공개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10여 명의 추가 피해자에 대해서도 기억은 나지 않지만 대체로 사실일 것이라며 혐의 일부를 시인했습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과거 수차례 대마초를 피웠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음란물 유통 등에 대해서는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양 회장이 음란물 유통의 핵심 주범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다음 주에 나올 양 회장에 대한 마약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한편 직원 휴대전화 도청 등의 혐의도 새롭게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과 단 한 번만이라도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 좋아하는 연예인과 대화를 해보고 싶다. 이런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을 듯합니다. 홀로그램 기술 덕입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집 떠나 열차 타고 무대 위 김광석을 보며 추억에 젖는 사람들. 홀로그램으로 돌아온 김광석이 노래를 마치고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홀로그램은 두 개의 레이저광이 서로 만나 일으키는 빛의 간섭 효과를 이용해 3차원 입체 영상을 기록한 결과물로 마이클 잭슨, 신해철, 유재하 등의 스타가 홀로그램으로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홀로그램은 그리운 사람도 만나게 합니다. 자기 부모님 사진을 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친구가 거의 유사한 영상을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전에 계실 때와 같은 느낌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진짜 새로 살아 돌아오신 것 같은. 최근에는 고 최종현 SK 회장을 기리는 추모 행사에서 선대 회장이 직접 걸어 나온 데 이어 생전 음성으로 감동을 전했고 일본에서는 홀로그램 연인이 등장해 마치 사람처럼 일상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보고 싶은 스타부터 그리운 가족, 상상 속 연인까지 홀로그램에서 만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이번 주말 날은 포근하지만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 못하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 때문인데요. 오늘 낮부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공기가 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더 짙어질 텐데요. 주말 내내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이 예상되고 초미세먼지 농도 또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바깥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황사용 마스크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은 하늘이 맑아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16도로 낮에는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구름의 양이 많아지면서 낮 기온도 덩달아 낮아지겠습니다. 제주에서는 모레 밤부터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지방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 오늘 강하게 불던 바람은 주말인 내일 점차 잦아들겠습니다. 내일 아침 남부 내륙을 따라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내일 한낮 기온 광주의 경우 19도, 부산은 20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내일 강릉의 아침 최저 기온 10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인 다음 주 목요일에는 맑은 가운데 수능 한파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복제품일까요? 중국이 3D 프린터 20여 대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원광석굴의 대형 불상을 완벽하게 복제해냈습니다. 이미 중국은 3D 프린터로 집도 뚝딱, 차도 뚝딱 만들어내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는 중국과 달리 우리는 아직도 대기업은 하지 마라, 중소기업은 해라. 이런 논쟁만 거듭하고 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